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연일 경제 위기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무역, 국제 정세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어느 하나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국내 정치 혼란까지 길어지면서 민생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의 김현성 대표이사와 함께 지역 경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자, 이 경제 이야기 지금 연초지만 어느 곳 하나 정말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광주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 민생 경제를 챙기고 계시는 기관장으로서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멈췄다. 비상계엄 이후로 대한민국이 멈췄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확실성의 불, 그리고 불공정의 불, 불의의 불. 이제 불을 끄는 리더십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소비 심리도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는 심리라고 하듯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심리 지수와 그리고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 지수가 둘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일종의 그 BSI라고 해서 기업 실사 지수가 있는데 이 기업 실사 지수가 매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47이 전국 평균인데 광주는 44.6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지수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 동향 지수에 보면 전국 평균이 91 정도 되는데 광주가 83입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생각하는 미래의 전망, 100을 넘어야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100을 한참 낮고 전국적으로도 100에서 한참 낮고 광주는 특히나 그 전국 평균에서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도 소비자도 지금 미래의 전망을 너무나 낮게 보고 있어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좀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 또 느껴지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경제일자리재단 이제 통합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오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또 소개도 해주셨고 이제 어떤 기관인지 소개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재 위기 상황을 쭉 관리를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광주 경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강점 또 그 기본적인 단점 좀 어떻게 구별해서 분석을 해보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한 얘기겠지만 광주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19만 소상공인 자영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이 높을수록 경제의 불안함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비중이라든가 모빌리티, 일종의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광주는 과거에 우리 기본 산업이라고 하는 철강과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산업,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표시하는데요. 에스프레소 같은 산업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모든 커피의 출발은 에스프레소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노도 물을 타면 에스프레소에서 물을 타는 거고 라떼도 거기에 우유를 타는 것이 일종의 라떼인데 이 산업의 기준이 되고 아주 코어가 되는 기본 산업이 좀 부족했는데 저는 AI 중심 도시를 표방하면서 그런 AI가 결국은 에스프레소 같은 산업이거든요. 향후 디지털 경제에서. 그래서 이런 AI 경제, AI 중심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광주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미래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해석,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또 해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동안 지역 경제의 디지털 전환, 특히 소상공인들 산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이제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은 변화, 성과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늘 강조했던 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자꾸 기계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뭐 키오스크 이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디지털 전환은 문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냐? 이것은 이제 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잠을 왜 자야 되느냐? 이거하고 같은 이제 너무 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하고요. 제가 봐서 가장 중점을 줬던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공공의 쓸모는 뭐냐라고 봤을 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경제의 규칙, 저는 체인지 더 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제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자 중심의 경제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제로 바뀌고 있고 어찌됐든 생산자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 이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첫째, 수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 혁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고 지능적으로 디지털로 소비하게 하고 지구적으로 소비하게 해야 된다. 이 3대 지산지소 미션을 저희가 정하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상 팔 게 없는데 소상공인도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소공인은 팔 게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있어요. 근데 소상인들, 골목상권의 이런 상인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막연하기만 하죠.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것이 상품화. 일소상공인, 일상품화. 일소일상. 이것을 제가 또 주창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있는 소상공인과 상품이 없는 소상공인은 위기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상품을 갖는 경쟁력을 갖자라고 해서 상품화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식업계 또 이 지역에서 또 이 소상공인분들한테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올해부터 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 됐는데 이게 좀 굉장히 많은 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많은 부담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 역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과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 막 분노하고 너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진짜 느닷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게 1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의무화되는 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되는 걸 아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87%거든요. 근데 이것을 강제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3천만 원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 동안에 바꿔야 된다. 이게 기존의 키오스크 500만 원이면 80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죠. 이것을 스마트 오더, 일종의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갖고 정부가 보조금까지 줬고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줄 때 몇 년부터 이게 의무화된다. 이게 더 다른 키오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키오스크를 설치하라고 보조금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소상공인 부담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 오더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에 강요하는 게 있어요. 키오스크하고 태블릿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장치형 스마트 오더를 마치 정부의 표준인 것처럼 돈까지 써가면서 소상공인에 강요하느냐. 스마트 오더는 QR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만 가도 어떻습니까? QR코드 한번 찍으면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합니다. 그게 2015년에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상하이를 갔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이미 그것은 보편적 기준이 됐거든요. 근데 왜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하고 태블릿을 설치하게 하느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민할 겁니다. 아, 우리도 설치해야 되나? 이걸 설치해야 디지털 전환인가?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소비자들은 아, 참 키오스크 불편하고 태블릿 불편한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소비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상공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정부가 돈까지 줘가면서 설치하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부터 더 비싼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건 정말로 정책도 아니다. 이건 탁상행정이다. 지금 현장에 소상공인이 100만 명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대출받아서 썼던 돈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아시냐. 이걸 알면 유예를 하시든가 아니면 QR코드를 더 나은 돈도 안 들 수 있는 QR코드를
이 스마트 오더에 표준을 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마트 오더는 이런 방식이 있어. 예를 들면 키오스크가 있고 예를 들면 태블릿 설치할 수 있고 QR코드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각각의 장단점은 이거야. 라고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마치 키오스크하고 일종의 태블릿만이 스마트 오더에 디지털 전환에 뭔가 전부 표준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도 저는 잘못됐고 이것을 막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는 국민 기업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혹세무민하는 거죠. 알고도 했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겁니다. 저는 이거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와서 국민기업이 와서 이것이 정말로 스마트 오더고 여러분들 인건비를 절약해주고 이렇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걸 한 대당 또 22,000원 구독료를 받습니다. 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거 해약하려고 그러면 위약금 내라고 그러고. 이건 저는 진짜 칼만 안 들었지 도둑질하는 거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등골 빼먹는 거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의 유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비용의 방식으로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있는데 왜 소상공인의 유리한 방식이 표준으로 선택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너무 막 분노가 돼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소상공인에게 때문에 여기까지 성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3%를 올린다는 것은 영업이익의 3%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들이 소상공인을 희생으로 성장하는 거 이것은 혁신이 아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 키오스크나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그 기기를 활용한 것들 당연히 이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사실 QR 주문 시스템 아까 뭐 상하이를 둘러보시고 지금 중국의 현실과도 연결 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에서는 지금 스마트 오더 대신에 QR 주문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을 맞습니다. 하고 계신데 왜 QR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공공배달 앱 땡겨요하고 UMFO가 어차피 주문을 하려면 입점을 하려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오프라인에서 쓰게 하자. 그럼 어떻게 쓰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이 땡겨요가 QR 주문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입점하기 위해서 만든 상세 페이지를 오프라인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능은 스마트 오더라는 태블릿과 키오스크하고 전혀 하나의 다름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성도 좋습니다. 여러분 태블릿이나 키오스크는 줄을 서야 되고 태블릿은 줄은 안 쓴다 그러지만 4명이 가면 한 사람이 막 찍어야 돼요. 근데 각자가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쓰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이 QR코드 연습을 너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QR코드 찍어서 장소 입력하고. 그리고 지금 로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QR코드로 로또 당첨 번호도 QR코드로 하고 있어요. 이미 익숙한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지보수나 소상공인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뭐 테이블당 22,000원을 받는 그런 것보다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 런던 공항이나 이런 가보면 기억하시지만 거기도 QR코드로 주문하거든요. 일종의 언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관광 정책일 수 있어요. 저는 광주가 메뉴판을 없애고 QR 광주를 선언해서 정말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고 일종의 이 QR을 통해서 또한 모여있는 정보를 가지고 소상공인이 마케팅과 브랜딩을 또 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QR로 수합되어 있는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새로운 맞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이 QR 주문 시스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재단에서 이제 이렇게 QR 주문 시스템이 기존에 이제 그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보다 우월한 장점들을 좀 극대화해서 지금 보급하고 계신 상황인데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 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좀 보급이 되는지 이런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첫째로는 정부에 좀 어드보케시한 일을 하고 있어요. 키오스크와 일종의 태블릿과 동시에 스마트 오더의 세 번째 방식 선택할 수 있게 소개해달라.
보조금까지 주가면서 하는 거기에 지금 한 400억 정도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10%만 QR 주문을 확대하는데 캠페인을 하시라.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게 정부의 어드보커시하는 것도 하고 저희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와 이모프와 동시에 이제 입점할 때 이것도 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 5% 정도 한 700여 업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닥터단, 청년 디지털 닥터단 일종의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 상황이 그겁니다. 아니, 디지털 전환 모르냐? 디지털 전환 전문 잘 되는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알아도 이게 병을 알지만 내가 병을 알지만 이 처방, 이 치료를 못하는 이 답답함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디지털 닥터단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과 디지털 전환 간의 매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맞춤형으로 가서 입점도 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QR 주문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을 좀 도와주는 일종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작년에 광주대에서 한 20개 정도 팀이 움직였는데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QR 주문 시스템이나 이제 이런 것들 실제로 보급이 되는 현황들 또 이제 어떤 그 다른 표준으로 지금 삼아지고 있는 키오스크나 태블릿과 비교해서 또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도 좀 지켜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30년이 되면 광주에 이제 복합 쇼핑몰이 3곳이 생깁니다. 복합 쇼핑몰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특히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지역 경제 구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달라질 지역 경제 환경 속에서 이게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방안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 것이 이 지역 상권,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떤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복합 쇼핑몰이 안 오면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이 시장이 살아나느냐. 그것은 복합 쇼핑몰의 인과관계를 찾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광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분석과 관련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요. 결과를 보기도 전에 이미 대구나 대전에 복합 쇼핑몰이 생겼지 않습니까? 수원에도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상권이 거의 다 망가졌느냐? 거기로 다 흡수됐느냐? 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어떤 선택을 하는 소비자의 군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저는 이 계기를 저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우리 상권에 들어온다. 우리 상권을 식민지 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복합 쇼핑몰이라는 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 광주의 상품을 그냥 태워불자. 좀 공격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품화 전문가들입니다. 더현대나 신세계 경쟁력이 뭐냐? 상품화 경쟁력이다. 결국은 기술만이 기술이 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드웨어만을 기술로 생각하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키오스크나 태블릿만을 디지털 전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MD라고 저는 상품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품화 경쟁력을 광주시 소상공인이 다 안아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품화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 어딘가에 소상공인이 언제나 가면 MD를 만날 수 있고 그 MD에게 내가 상품을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조고 이참에 지금 첨단의 쿠팡이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류센터 들어오고 복합 쇼핑몰 들어오고 MD 들어오고 라고 하면 저는 이 커머스도 산업입니다. 유통과 판로 개척, 특히 유통이 산업이다. 유통을 산업으로 보고 이 산업의 커머스 산업의 중심이 되자. 그래서 이 일자리 탄력도도 높거든요. 커머스 산업이. 그래서 그 생긴 복합 쇼핑몰에 광주 지역 청년들을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하고 AI 사관학교, 콘텐츠 산업화처럼 유통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유통 상황을 만들어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복합 쇼핑몰 안에 소상공인의 공유 가게처럼 입점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될 만한 상품이 있으면 전국으로 왜냐하면 더현대가 광주만 있습니까? 신세계가 광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판매할 만한 것을 오프라인에 유통시키고 그리고 지구적으로 소비하게 하고 이 지산지소의 핵심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생각하기에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차를 잇는다고 기차가 되지 않습니다. 파괴적 혁신이 필요할 때다. 과거와 달리 커머스가 완전히 다변화됐습니다. 지금 논리라면 쿠팡이나 테무나 여기가 더 문제죠. 왜 50%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가니까. 50% 이상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가는 게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문제라면 지금 저는 쿠팡하고 싸워야 하고 테무랑 싸워야죠. 논리적으로 맞다면. 네, 복합 쇼핑몰 이 고속도로라는 비유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 복합 쇼핑몰과 함께 우리 또 광주 지역의 중요한 키워드, 산업 키워드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일 겁니다. 광주의 미래 핵심 산업이 지금 인공지능 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근에 중국의 이제 이른바 딥시크라고 하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또 반도체 산업에 앞으로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중심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광주로서는 광주의 미래를 그릴 때 너무나 많은 변화와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거 지금 온전히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갔을 때 온전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AI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게 마련입니다. 뭐 당연히 이런 변수들 특히 앞선 기술, 첨단 기술의 영역에서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미국이 먼저 앞서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57년에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었죠. 그래서 지금도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라고 그래서 이 기술 경쟁을 하는 데가 어느 한쪽이 그냥 후진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확 치고 올라오는 이 모멘텀을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딥시크 모멘텀이 된 거죠. 이게 AI라고 했을 때 미국 중심의 이 대형 굉장히 GPU를 굉장히 많이 10,000개, 20,000개 가지고 그리고 에너지를 엄청 쓰면서 하는 것이 진리처럼 얘기됐는데 그 엔비디아 칩도 중국이 수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았어요. 이 중국이 AI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챗GPT만큼의 10분의 1도 안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딥시크 모멘텀인데 저는 스푸트니크가 했던 것처럼 미국을 각성시키고 기술 혁신을 각성시키고 또한 이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 미국을 따라가려고 예를 들면 중무장대형으로 가려고 했던 이것을 또 나름 좀 클리크 조정을 하고 이런 계기를 삼을 수 있다. 위기가 기회이듯이 유럽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매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추경 논의에서 AI 추경 논의가 급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 스피드와 집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광주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GPU가 2,000장이긴 하지만 이제 이것을 더 집적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선정해가고 또 시작하자?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AI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성장 전략은 옳다. 라고 보지만 이것을 또 새로운 곳에서 이것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기능은 국가 데이터 센터를 강화하자.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 내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개발 비용도 여기서 더 많은 이 AI와 관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는 에스프레소 같은 산업입니다. 모든 이제 산업의 기본이 될 겁니다. AI가 모빌리티랑 어떻게, AI가 제조랑 어떻게, AI가 유통과 어떻게, AI의 물류가 어떻게. 얼마 전에 쿠팡 물류센터 갔다 왔더니 이 AI 자율주행하는 물류 기능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또 광주가 개발을 해서 쿠팡에 실증을 할 수도 있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떤 정책 결정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시간, 하루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놓치고 이 집적된 광주의 이 경쟁력을 무시하면 영원히 대한민국은 AI 후진국이 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광주의 현안 중에 하나인 GGM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재단에서는 이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 관련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인 GGM의 노사 갈등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노와 사가 분명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 근데 이제 이 GGM은 약간 특수한 회사지 않습니까?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주거비를 주고 교통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와 사는 스스로가 이제 권리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는 노사민정 협의회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의 이름으로 조정을 하겠다. 의견을 좀 조율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GGM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사만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여기에 시민이 있다. 광주에 세금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광주에 세금이 일대 주주로서 광주시가 사실상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언을 그동안은 참았죠. 왜냐하면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노사민정 합의를 했던 사람들이 과연 헌법적 권리인 노동의 권리를 몰랐겠느냐. 이미 그 사람들도 알면서도 우리는 광주에서만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사인 간의 약속이 만약에 헌법이 우선하니까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그때 합의를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했겠냐. 광주의 절박함과 광주의 이런 경제 문제와 그 당시에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나 해서 광주형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마치 그때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종이장처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냐. 그것이 시민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국회 가서 연설을 해도 야당이 박수도 안 치고라는 발언을 해서 뒷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수 안 쳐서 삐져서 계엄한 거냐는 맹소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전국에서 판도를 출렁이게 할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에 가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박수도 안 치고 악수도 안 했어. 삐져가지고 계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 네. 대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아니에요? 네. 질문했어요. 계엄 요건에 네. 야당 의원이 악수 안 하고 박수 안 쳐도 계엄을 할 수 있느냐, 삐진 계엄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분도 자기 입장에서 답변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삐져서 계엄하고 쪽지 계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사위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서 대법원 행정처장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삐진 계엄이 있냐? 예, 유튜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역죄인 친중 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 뭐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니까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있고 뉴진스, 유재석, 아이유, 한강 작가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렇게 네. 우리가 국문 분열이 됐고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통합으로 해결할 정치권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신속하게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하고 사법부에서는 윤석열을 빨리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우리 국가의 혼란도 경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 최순실도 네. 내가 시켰다. 이렇게 책임을 껴안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계엄한 것을 네.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부하들한테 새빨간 거짓말로 책임 전가하면서 네.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옥중 정치를 계속하고 네. 여기에 국민의힘 음. 국회의원들이 부안해동하고 네. 계속 전국적으로 그 지지 집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혼란스럽죠. 그렇지만 저는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해서 윤석열을 감옥 넣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하면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우 집회 관련해서 뭐 어디서 고발 당하신 거 있나요? 뭐 네. 전한길 씨 아, 네.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5.18 네. 광주 광장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강기정 시장이 불허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니 거기가 어딘데 5.18 민주광장에 가서 네. 내란 세력을 찬성하는 집회를 한단 말이냐 결정 잘했다 이렇게 했더니 강기정 시장과 박지원을 그 시민단체 네. 그쪽 사람들이죠 고발을 했더라고요. 뭘로 고발을 하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 집회하지 말라고 했다고 네. 강기정 시장이 잘했다고 얘기한 것이 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숨소리도 고발하겠죠.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헌재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라고 하던데 이분이 홍장원 1차장이 의원님한테 여러 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그래서 의원님 공작에 이번에 넘어간 거다. 뭐 그런 취지로 신문을 하던데 그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오늘 네. 아침부 지금 이게 KBC 네. 여의도 초대석이 세 번째 방송인데요. 저희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김 변호사라는 윤석열 측 변호인이 네.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질문했다고 그래요. 네. 즉 심지어 홍장원 전 1차장이 윤석열한테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 받고 거절했잖아요. 네. 이것을 박지원과 제가 국정원장 갈 때 차장한 네. 박선원 의원이 공작을 했다. 무슨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건데 저는 홍장원 1차장을 네. 제가 국정원장 할 때 몰라요. 함께 일했지 않기 때문에 단 네.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은 영국 대사를 한 네. 우리 김대중 정부하고 관계 있는 분이 네. 홍장원 공사를 주영 공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 국정원 정무직에 좀 함께 일해라 하는 것을 6, 7번 저한테 청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청탁을 한 게 아니라 홍장원 1차장을 발탁을 좀 해주시라 그런 청탁이. 그렇죠. 영국 대사를 네. 하신 또 국정원에도 관계 있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래도 그분이 끈질기게 6, 7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분이 했지 홍장원 1차장이 한 적은 없고 또 그러한 것이 성립되지도 않았다. 아니 근데 국정원장 지내실 때 홍장원 1차장이 뭐 국장, 실장 이 정도 1, 2급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르셨나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몰랐죠. 아, 하고 영국 공사로 예, 나갔던 그렇죠. 건가요? 아, 그건 엉터리 같은 거예요. 헛다리 짚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인데 이제 헌재가 잡아놓은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석동현 변호사는
뭐 일종의 최후 진술할 기회 같은 거를 대통령한테 줘야 되지 않냐, 한 번 더 잡아달라 그런 취지로 요청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헌재에서 변론기를 잡고 안 잡고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네. 헌법재판소에 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찾아가서 항의하고 네. 헌법재판소를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법부도 네.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네.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혼란을 네. 종식시키고 전국 안정과 네.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헌재에서 하루빨리 네.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을 인용해 주는 것이다. 네. 저는 이 말씀만 전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헌재 공격하는 거는 뭐랄까 본인들도 이게 파면이 날 거라는 거를 전제하면서 나중에 불복하려는 포석, 우리 억울하게 진 거다. 그러면서 대선으로 가면은 우리 억울하게 졌으니까 우리한테 한 번 더 정권을 달라.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걸까요? 그러한 정치적 공격은 조기 대선이 네. 앞으로 100일 내에 오잖아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음. 산업화도 네. 민주화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민주 네. 국민들인데 계엄령도 총뿌리를 시민들이 맞고 네. 국회의원들을 담장 넘겨서 들어가게 해서 해제시키는 네. 이런 훌륭한 국민이고요. 지금 현재 네.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BBC 방송 같은 데서 현직 대통령을 네. 총 한 방 쏘지 않고 구속시키는 이런 민주주의, 이런 사법주의를 가진 나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옥중 정치나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성공할 거예요? 투표에 네. 다음 투표는 내란 세력과 내란 반대 세력의 네. 대결인데 거기에 투표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윤석열 반성하고 조용히 좀 입 닫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서 연설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진짜 저분의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던데. 아니 세계에서 네. 대통령이 야당이 박수 안 치고 악수 안 했다고 해서 계엄한다고 하면은 이건 삐진 계엄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 단수 대통령실에서 쪽지를 멀리 봤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쪽지라고 하는 것은 적인 종이에 써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아무리 커도 A4 용지 하나일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게 멀리 써 있으면 보입니까? 무슨 간판이에요? 그리고 최상목 때도 네. 쪽지 줬는데 보지 않고 넣어가지고 네. 이거 다 거짓말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네. 본회의장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계엄 해제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철수해라 하니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나간 그 계엄군들의 진위를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여기에 뭐 검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이거를 뭐 굳이 언론에서 달아주는 건 저는 별로 좋게 보진 않는데 이건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직 검사장 춘천지검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을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라고 표현했던데 이 암살 재판에서 일본 재판부도 1시간 30분 동안 안중근 의사한테 할 말 다 할 때까지 시간을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지금 우리 헌재가 지금 안 그러고 있다.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혹시
기사 보셨나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요. 네. 이런 검찰이 음. 대한민국의 검찰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네. 아마 음. 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 네. 다음에 음. 정치에 진출하려고 윤석열 집단에 윤석열 힘 당에 아부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최상목 대행은 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네. 이러한 정치 검찰은 하루속히 네. 파면해라. 인사조치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분이 2020년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에도 이 프로스에 뭐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지금 뭐 윤석열 아류들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네. 윤석열을 네. 안중근 의사한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사법부를 일본 판사들한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네. 사법부 무시, 농락의 결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저는 법무부에서 또 검찰총장이 나아가서는 최상목 대행이 네. 빨리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당신들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게 안중근 의사가 대한의용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1910년 2월에 하얼빈에서 이 토를 처단을 한 건데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러시아가 재판 관할권을 갖고 국제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본이 자기들이 보호를 하겠다는 이유를 붙여서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던 러슨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자기네 법원에서 일본 형법의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한 달 있다가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이건 진짜 다 떠나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안중근 의사 의거 재판에 비유한다. 이게 참 보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러한 네. 생각을 그러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대한민국 검찰 검사장으로 춘천지검장을 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대한민국 검찰의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명태균 특검법이 그제 발의가 됐는데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가 됐고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평소 말씀하신 뭐 오빠 지금 내가 위험해 빨리 계엄해 이런 거 관련한 거 수사를 하는 법안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명태균 씨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옆방, 구치소 옆방, 네. 감옥 옆방 여기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여권의 대통령 후보들은 네.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 자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빗자리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PC 포렌식이나 황금펀 세계 내용을 훑어보면은 네. 김건희, 윤석열의 선거 개입 등 구체적 범행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네. 즉 작년 11월 4일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고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 대통령 네. 빨리 계엄해 안 그러면 우리 죽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네. 그게 사실로 입증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됐든 권성동 대표는 네. 국회 정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를 하자고 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되는 길 고속도로를 까는 길이다. 명태균하고 네.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고속도로가 깔리기는 깔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자기들이 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권 후보들이 만약에 네.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더 쉽게 네. 대통령이 되는 길로 가겠죠. 이게 근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특검 대상인 명태균 씨가 특검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면서 뭐 오세훈, 홍준표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명태균 씨랑 뭐 연관이 없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재의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재의결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최상목 대행이 아무리 음. 거부권 행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명태균 게이트마저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다. 설사 네.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제 개입, 음. 제 투표 과정에서 아무 관계없는 네. 그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찬성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에서 보면요.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왜 이렇게 윤석열한테 잘못 보여서 계속 희생당한 나경원이 구치소로 찾아다니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지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1호 면회자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글쎄요. 자기는 네. 불러서 왔다. 불러서 왔으면은 가서 조용히 얘기 듣고 나오지 또 권영세, 권성동 만난 거 대변인처럼 다 발표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상해요. 뭔가 뭐 바라는 게 있겠죠, 똑똑하신 그러니까 분인데.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당은 버리고 윤석열힘 당으로 가서 네. 대표나 서울시장이나 또는 대선 대통령 후보 후보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선 후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모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